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명리에서 주로 많이 거론되는 금수상청과 금백수청의 사주가 어떤 구조를 띠는 경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또 금수상청이나 금백수청이 됐을 때 어떤 사주가 금수상청이나 금백수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주는 어떤 의미를 띠느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금수상청과 금백수청에 예시될 만한 사주들 또 구조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수상청이나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금수상청, 그러니까 금과 수가 모두 맑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같은 의미로서 금백수청이라고도 합니다. 금백 수청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제 같은 뜻이 되는데 금백수청을 보통 이제 시중에 많은 명리가라든가 명리서적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금은 희고 물은 맑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래서 부귀한 사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한문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너무 그냥 문헌적인데 치중을 해서 해석을 했고 정확한 의미 해석을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희다는 게 뭐 어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희다는 것이 이 사주 금수상청이나 금백수청의 어떤 현상이나 특징을 설명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금수상청이라든가 금백수청의 사주라 그러면은 보통 부귀하고 굉장히 총명하고 그 다음에 일생이 안락한 그런 구조를 띠는 구조가 되는데 금이 희고 물이 맑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뒤에 수청, 물이 맑다는 것은 뭐 맞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했다고 보는데 금이 희다는 것은 어감상으로 잘 우리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희다, 금은 희고 물은 맑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정확한 해석을 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이 흰백자 이 흰백자가 그 흰색이란 뜻도 있죠. 희다는 색도 의미도 있지만 보통 이 이제 빛난다, 빛나다 이런 빛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흰백자가. 그래서 이건 해석을 할 때 금은 빛나고 물은 맑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금백수청, 금수상청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많은 서적이라든가 뭐 유튜브나 또는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서 금백수청에 대해서 또는 뭐 교재도 그렇죠. 서적에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금은 희고 물은 맑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약간 지나치게 문헌에 의존해가 있는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금백수청이나 금수상청 이것의 의미를 따진다면은 금은 빛나고 물은 맑다 이런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실감나게 또 정확한 해석이다 뭐 이렇게 금수상청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금수상청과 금백수청 이거 같은 의미인데 이거나 같은 의미로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이 사주가 이런 구조가 되면은 도대체 어떤 현상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설명했듯이 부귀하고 총명하고 또 일생 동안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안락한 삶을 그러니까 무난하고 그러니까 주로 쉽게 말하면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금수상청이나 금백수청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떤 구조의 사주가 금수상청이라든가 금백수청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1차적으로 일간이 신금이나 개수라야 됩니다. 1번의 조건이죠. 일간이 신금이나 개수의 조건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금인 경우에는 신금이 일간이라면은 천간에 병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일단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금수상청이나 금백수청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동금과 추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금, 그러니까 겨울의 금은 금인데 그 금 중에서 신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금은
이 경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동금 중에서 신금이 되고 추수 중에서 개수만 얘기되는, 그러니까 임수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은 뭡니까? 동금이라는 것은 해월 또는 자월 이렇게 되겠죠. 해월이나 자월에 있는 여기 신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추수라는 것은 가을물이란 뜻이잖아요. 가을물, 가을의 물이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6월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6월의 개수.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이제 9월이 되겠죠. 양력 9월의 개수일간. 이것이 이제 금수상층의 1차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거고요. 신월의 개수는 똑같은 개수지만 또 신월 또 가을이잖아요. 추잖아요. 추월이잖아요. 추수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은 금수상청이라든가 금백수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무조건 추수, 그러니까 가을물이라고 해서 신월이든 6월이든 임계수를 보면은 무조건 금수상청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뭐 해월이든 자월이든 따지지 않고, 또 경금이나 신금을 따지지 않고 해자월의 경신금은 무조건 금수상청이라든가 금백수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 세상에 거의 겨울에 태어나는 그 금일간이라든가 가을에 태어나는 임계일간은 거의 대부분이 다 금수상청이나 금백수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상에 부귀하고 총명한 사람이 너무 많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부귀하고 총명한 사람은 원래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소수에 그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립되면 사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한 사람이 많으면은 그 부귀를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나라에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죠. 고위 관료 또는 재벌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이 100만 명인데 한 10만 명이 재벌이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창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를 제가 오른쪽에 여기 예시렌트 한번 보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6월의 개수는 금수상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6월의 개수와 해월의 신금인데 요 두 개가 금수상청의 아주 표본적인 예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6월의 개수는 되지만은 신월의 개수라든가 신월의 임수 또 6월의 임수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6월의 개수만이 금수상청, 금백수청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요 단독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천간 어딘가에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성립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정화가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정화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가 않죠. 왜냐하면 해월이나 자월에 이게 동금이기 때문에 조후상으로 정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금수상청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조건에는 정화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는 해월의 신금과 병화가 있는 경우만을 금수상청, 금백수청이라고 하고 정화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만 이해를 해야 금수상청이나 금백수청을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해월의 신금인데 병화가 없다든가 이런 게 없다든가 그럼 요 자체는 금수상청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해월의 신금인데 천간에 임수가 이렇게 해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월의 신금 이것도 안 되죠. 해월의 신금이 아니니까 역시 금수상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수상청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월의 경금 또 해월의 경금 이런 경우도 역시 금수상청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 경금이 안 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금은 그러니까 원석이에요. 원석. 그러니까 재련되지 않은 금속이요. 재련되지 않는 탄광, 철광석에서 금방 캐낸 그런 금이에요. 따듬어지지 않는 재련되지 않는 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물로 씻어도 반짝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일간은 해월이든 자월이든 경금일간은 금수상청이나 금백수청의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해월 신금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병화가 있어야 되는, 같이 병화가 이렇게 있어야만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은 왜 신월에
신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해 신월의 신금인데 병화가 있으면 금수상청이냐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역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신월은 아직 양력으로 8월인데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밀도가 낮아서 이 금을 씻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금을 잘 반짝이게 못 씻어요. 그래서 돛의 주옥이 되게 씻어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신월의 신금 이런 것들 또는 그런 것도 성립되지 않고요. 또 6월의 개수는 되는데 왜 신월의 개수는 안 되느냐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월의 개수도 역시 그런 것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자월의 신금은 왜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자월의 신금은 너무 추운 달이에요. 12월은 너무 꽁꽁 얼죠. 그래서 너무 차가운 물은 또 보석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석을 씻어서 반짝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이제 물과 금의 조합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동금과 추수에서 성립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6월의 개수와 해월의 신금 중에서 천간에 병화가 있을 때만이 금수상청, 금백수청이 성립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수상청과 금백수청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고 정확하게 이제 난강망에서 고서로서는 난강망 또는 우리가 보통 보는 궁통보감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수상청의 조건과 표본 모델이다. 금수상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궁통보감 또는 난강망이거든요.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금수상청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금수상청, 금백수청의 조건들, 이 조건들에 대해서는 궁통보감 또는 난강망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난강망에서 예시명조로 들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 있는데 요런 경우죠. 그러니까 6월의 개수, 그죠? 6월의 개수인데 이제 금수상청이죠. 그래서 요 사주는 이제 굉장히 부귀하고 평생 복록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격국상으로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인수용겁격이죠. 인수용겁격이 쟤를 봐서 아주 성격이 격국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부귀했다 이렇게 격국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난강망에서는 요 케이스를 6월의 개수의 케이스로 이런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금수상청이다 했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주는 이제 작년에 노벨상 받았던 작가 한강의 사주인데 요거는 이제 해월의 신금인데 병화가 아닌 정화를 투관시켰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금수상청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상청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떤 때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불안정한 미완성의 금수상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이제 금수상청 이전에 다른 조건으로 매우 부귀한 격국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해월의 신금인데 이 사주는 꼭 금수상청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해월의 신금인데 시지의 묘목과 해묘 합을 해서 이 사주는 실제로 상관격이 아니고 제격사주입니다. 제격사주라서 제격인 사주가 천간에 이렇게 일주가 굉장히 약하죠. 신약한데 신금과 경금을 보고 있는 구조라서 원사주는 약간 파격입니다. 약한 의미로 이제 좀 불완전한 사주죠. 그래서 파격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격이 됐다고는 어려워요. 물론 정화가 조우를 충족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해월의 신금이 아닌데 정화가 투관해서 완전 파격인데 조우를 충족한다는 의미에서 정화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그러니까 해월의 신금이 그러니까 상관생재해서 상관대살해서 성격이 됐다 이렇게 설명해도 크게 무리 있는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해월의 겨울의 신금이기 때문에 이 정화를 보고 정화가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의미고 그거 이제 금수상청을 떠났어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격국상으로 화생위재한 격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귀한 격국이에요. 근데 노벨상을 타던 작년 갑진년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사주가 그 이모대운에 와 있기 때문에 용신 상관과 이 상관 합살하면서 정림합을 했죠. 이렇게 상관 합살함으로써 매우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금수상청, 금백수청의 예로서는 좀 정확한 사주가 되진 않지만 다른 이유로 어쨌든 작가 한강의 사주는 격국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격에서 상관 평관을 봐서 합격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흠은 있죠. 흠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편관 7살이 동금이기 때문에 조우를 충족하는 그런 긍정적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격 사주의 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재생살로 합격이에요. 그러나 요거는 이제 조우의 문제로서 정화가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부귀한 격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수상청이나 금백수청이 되면은 도대체 뭐가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 부귀하고 총명하고 일생안락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금수상청과 금백수청이 되는 조건은 뭐냐 했을 때 유월개수와 해월신금인데, 해월신금은 병화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죠. 이런 게 있을 때 금수상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금수상청과 금백수청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